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9번째 이야기 정의란 무엇인가에 2부 역사의 흐름에서 본 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이게 이 개념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고대 정의가 현대에 있어서의 정의, 이 동일한 형태의 이 정의라는 기준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정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 속에서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의 확장이라는 기본적인 내면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정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합일된 일치 상태에서의 발음을 드러내는 작업이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공동체에 드러내는 역사적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창조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정찰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인간 스스로의 극복이죠. 이에 대한 표현으로 역사 연구의 저자인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인류 문명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에 있어서의 이에치카는 역사와 사실들이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투쟁의 역사라고 제가 제목을 선정을 했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는 인류 문명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다 하면서 인류의 하나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높이는 그러한 일이 곧 우리는 정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 시간이었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서술은 공동체에서 정의의 정도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살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에서 발원이 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초로 군집의 이 역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만들게 되는 이러한 최초의 군집, 그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우냐면은 기원전 35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잠깐 살펴보면, 이게 기원전 3500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해서 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 이 네 군데를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첫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3500년, 그 다음에 기원전 3000년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2500년 인더스 문명, 2500년 황하 문명,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데,
중국에 있어서의 지금 요화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기원전 4500년에서 2900년이래요. 그걸 우리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 그 고조선의 발생지라고 보기도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서요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원전 4500년에서 2900년의 홍산 문화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오래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동일족의 거주처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동목공정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지금 감추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배웠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로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가치 창조의 지속을 위한 방편으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정의가 그만치 많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자유와 정의는 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이것은 곧 정의를 드러내는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자유란 무한한 것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이 자유가 무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덕도 없고 이 자유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이 결국은 동물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 이러한 인식, 자, 이러한 인식이 뭐죠? 자유란 무한한 것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 이론으로 자유가 무제한 일 경우에 인간은 오히려 자신의 운명의 파멸에 이르리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공동체가 질서가 다 깨져버린 상태가 되겠죠.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 그래서 인간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이론으로서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하여 자신을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합치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는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이 청문 절차를 갖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서 의견의 합치가 된 공동체는 공동체와 계약된 범위 내, 그러니까 공동체 이론이 이미 되었다는 거죠. 이 계약을 나는 했습니다. 고로 나는 공동체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양태, 이게 뭐예요? 권리잖아요,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양태. 이 권리라는 거는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요구를 안 하면은 내가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라는 건 굉장히 잘만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 활용하면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내 권리를 하나도 못 찾는 그런 사례가 발생도 됩니다.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뭐를 해요? 의무를 부과를 하죠. 따라서 권리 그러면 의무 이게 따라 붙습니다. 누군가 사회계약의 권리의 본질을 음미해 볼 때 권리는 수레의 한쪽밖에 불과한 것이며 다른 한쪽밖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 권리는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이제 권리 주장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의무가 없는 권리 주장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쪽밖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 그 자리에서 돌고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리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를 뒤에 붙여야 된다. 그러므로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한 동전의 양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은 우리가 한 동전의 양면으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병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의 의무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내 의무도 반드시 해줘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바로 사회계약의 바람직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회의 이 조건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같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계약이 잘된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권리 주장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뭔가 계약이 지금 다르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자, 이제는 정의의 원리가 일치 상태에서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치 상태에서 발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준수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일관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일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일관하다는 것은 뭐예요? 의를 관통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의를 관통한다는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권리와 의무 이 형태의 모습이 현실의 사회적 계약 속의 의의라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치 상태인데 이 일치 상태에 있어서의 내재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외재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의라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것, 그 선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선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일치 상태에서 발음이라는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가 주장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해석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 얘기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질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를 지키기 위해 일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그리스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치 참여를 위한 이유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정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세요. 왜? 우리는 일치 상태의 발음,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보존,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의의가 드러나는 현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정치 참여 이거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해석상의 문제점이 비일비재할 경우 그랬어요. 해석상의 문제점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기준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렸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애초에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이상하게 된다라고 지금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권리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일관된
원리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리의 필요성을 우리는 여기에서는 해석상의 문제점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치 상태의 발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일관된 원리란 단일 어휘로 요약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숱한 원리 중에서도 권리의 존중과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이 곧 정의의 원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의 존중과 의무의 준수는 어디에 따라야 된다? 정의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게 뭐예요? 일치 상태로 하여금 보존되는 내적인 성과 외부로 드러난 의죠. 그 의가 바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정의의 원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했으니까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관성이 있게 주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측에서도 이 원리에 준거해서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정의를 요구하는 민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누가 요구를 해요? 우리는 억압당한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정의를 요구하는 민권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를 요구하는 민권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권리,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이거는 천부인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의 권리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도 여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찾기 위한 투쟁이 긴 시간 동안 걸쳐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부여된 민권이 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다투었대잖아요. 그래서 투쟁의 역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서 근대적 의미의 권리 장전으로 문서화된 것은 1215년에 대헌장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대헌장에 보면은 우리가 천부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서화된 최초의 문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영국의 공왕 존이 제후들의 주청에 의해 승인된 대헌장은 그 전문이 인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모두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도 38조, 39조, 52조가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38조는 증인 없이는 어떠한 관리라도 국민을 처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도하게 죄를 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조는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의 체포, 감금, 약탈, 추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죠? 공권력이 남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있게 공권력을 써라 이 얘기죠. 그 다음 52조 적법한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토지, 성체, 특권, 기타의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의 권익을 회복해 줄 것. 그러니까 무다한 형태에 있어서의 무다한 형태에 있어서의 지금은 이제 나라 정부죠. 그러한 형태의 그곳이 임의대로 자기네들 억지로 만든 그 판결에 의해서는 이 국민에 대한 권익을 뺏을 수 없다.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문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절대 왕정 앞에서 무기력하게 움츠려 들기만 했던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문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 이게 1215년 권리장전의 내용에 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이죠. 예. 자, 이러한 대헌정에 명시된 민권 사상은 그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아와서 1628년 400년 후죠. 권리청원과 그 다음에 1689년 권리장전의 그 근본 인연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헌장이나 권리청원,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 이념, 이것은 하나의 특색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은 권리장전 이전의 민권 투쟁이란 절대 군주권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죠. 이거는 민의를 통한 과거보다 많은 정의 실현의 확장으로 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에서 볼 수 있는 통치권의 적극적인 그 후원은 통치권의 적극적인 후원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민의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자유를 확장시켜 온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정의를 확장시켜온 민권의 힘은 민의를 통한 과거보다 많은 정의 실현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이 지금 근대적 의미에서 볼 수 있는 통치권의 적극적인 후원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 정의의 실현을 좀 더 자유를 확장시켜 왔다라는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민의 자유의지로 자신들의 자유를 확장시켜 온 그 결과가 우리는 정의를 1215년에서부터 1689년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민의의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추구한 결과로서 가져온 내용이다 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2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